최진기의 생존경제는 끊임없이 매주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번엔 여러분 최근에 최고 핫한 이슈 바로 최저임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급이 내년부터 8,350원이라 월급으로 치면 175만 원쯤 되고 연봉으로 치면 2,100만 원쯤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일 재밌던 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는 사용자 측 9명, 그 다음에 고용자 측 9명,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공익위원 9명이 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여러분 사용자 측도 다 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계 측도 다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엄청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경영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많이 시번됐다고 그러고요. 노동계는 2%도 안 올랐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완전히 다르죠. 누구 입장이 맞는 걸까요? 누구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가 맞다 그러겠죠. 왜? 내가 노동자니까. 내가 최저임금 대상자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수당이 있죠? 주휴수당이 있죠. 주휴수당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일주일을 갖다가 일정 시간 일하고 나면은 하루치를 더 주게 돼 있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누가 틀렸다 맞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맞는 말이죠. 다만 뭐가 돼야 됐습니까? 일주일 매일 일하는 알바가 돼야 되죠. 알바로 친다면. 그죠? 일주일에 2-3번 일하는 알바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 일하는 알바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또 왜 2%밖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도 입장이 맞는 거죠. 5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상여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됐죠. 그런 거 따지면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편의점 알바는 정확히 그대로 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원래 받는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없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뭐 고용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편의점 알바와 같은 알바생들은 다 오른 거기 때문에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진원의 물대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올렸더니 여러분 뭐가 돼야 됐어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퐁 가라앉았죠. 그 다음에 언론에 난리가 났어요. 최저임금 올렸더니 나라가 곧 망할 듯이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미친 거죠. 자, 왜 미친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상자가 한 300만인데 딱 올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7조쯤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7조쯤 임금이 올라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받는 총액이 700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1% 오른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노동자의 급여가 임금 소득자의 급여가 1% 오른다고 그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됐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이 나빠졌다고 몰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난 거죠. 신났어요, 여러분. 보수 언론 바라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최저임금 때문에 새벽 장사 없어져, 소비자는 불만이야, 단체 행동 나섰어, 편의점주 나섰어, 인건비 상승 왕창 부담, 월 수십만 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게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역사에는 개혁이 존재합니다. 개혁 세력은요. 역사를 해서 개혁 세력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사회적 약자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개혁은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인류 역사는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거는 기득권층이라고 여러분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요 당연히 기득권층이 존재해요. 기득권층 없는 시대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사회 계층, 계급 없앨 수 있습니까? 없죠. 기득권층이 존재해요. 다만 그 기득권층이 과도하게 사회를 갖다가 압도했을 때 그때 사회적 개혁이 요망이 되고 그 기득권층에 반발하는 사회의 리더 세력들이 그 기득권층을 향해서 칼을 꺼내듭니다. 그 칼을 꺼내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기득권층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바로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갖다 둘러싸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히 개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럼 기득권층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기득권층이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개혁 세력의 지지 기반인 사회적 약자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과 개혁 세력의 싸움을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싸움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 가장 개혁 세력의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최저임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려고 했던 거는 무슨 주도 성장론이다? 원래 소득주도 아니라니까요. 제 강의 안 들었구나. 원래 임금주도 성장론이에요. 원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임금주도 성장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바뀌었어요?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통닭집 하시잖아요. 선생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영세자영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임금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와 누구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임금 근로자보다도 소득이 더 적은 자영업자. 그리고 전형적인 저소득 임금 근로자가 바로 사회적 약자죠.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제죠. 왜? 최저임금제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사회 안정 세력이죠, 이미. 그죠? 사장님, 대기업 사장님, 재벌, 고용무원, 우리가 말하는 교사, 사회에서 안정사는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합청업체, 영세기업과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과 임금 근로자를 갖다가 뭐해요? 분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이 바로 최저임금이죠. 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윈윈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죠? 윈윈 게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와서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점주와 알바의 논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편의점주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제 친구도 편의점주 많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친구예요. 대기업 생활 혹은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재산도 없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딱히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편의점 한 거예요. 네, 열심히 하면 인건비하고 돈 벌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식과 같은 알바생을 고용을 했어요. 들어온 알바생 봤더니 뭐예요? 대학생이래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왜? 등록금 내려고 알바하고 있잖아요. 돈 조금 주고 싶겠어요? 정상적으로 많이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많이 주고 싶죠. 그런데 생각보다 편의점에 돈이 안 남아요. 돈이 안 났는데 옆집에 또 편의점 들어선 거예요. 괜찮아요? 머리 돌아버립니까?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정부가 시급을 1,000원 올린대요. 야, 이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황당한 줄 아십니까? 알바는 얘가 나보다 돈 더 가져갈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본질이에요. 누굴 욕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알바이보다 돈도 내가 냈고 내가 더 근무 시간도 더 많아요. 야,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겠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다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 편의점 자영업주가 바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주 간단한 거죠. 뭐가 되느냐? 실제로 매출 감소의 진짜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경쟁,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꼭 경쟁, 거리 제한,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거리 제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거리 제한의 문제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빵집은 거리 제한 있어요? 떡볶이집 거리 제한 있어요? 거리 제한 없죠. 그죠? 사진집, 사진관 거리 제한 있습니까? 근데 왜 편의점만 거리 제한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논쟁이라고요. 물론 그 이유의 근거는 저거가 될 수 있어요. 뭐죠? 편의점은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 동질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음식점 거리 제한 없죠. 그죠? 그건 왜 그러느냐?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김치찌개집을 거리 제한 둔다. 괜찮아요? 이상해요? 예,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모가리 김치찌개집을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체인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리 제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겠죠. 왜? 제품의 질이 동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는 김치집과 김치집의 경쟁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밖에 없어요. 갑 혹은 을이라고 치면 을과 을의 경쟁 관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뭐뭐 김치찌개가 들어서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체인점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기본적인 모든 무한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을 기본적으로 상정한 경쟁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편의점주예요. 그죠?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편의점주예요. 내가 세븐 텐 편의점 주인이에요. 오케이? 세븐 텐 편의점 주인이에요. 경쟁하는 건 누구예요? 오케이? 옆에 있는 편의점 다른 이름 뭐 있어요? 예? 15 거기랑 경쟁하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맹점주랑도 경쟁하는 거예요. 이해 아시겠습니까? 가맹점주로부터 내가 물건을 얼마에 띄워오느냐도 사실은 원래 시장에 맡겨야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 말씀을 이해해 주세요. 또 나 이거 잘못하면 거리 제한을 하지 말자, 하자라는 게 아니라 거리 제한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을이라는 편의점이 있고 을이라는 편의점이 있으면 이 사람들 간의 경쟁을 사실은 제한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편의점 차려서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편의점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리 제한이 있어서 난 편의점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럼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편의점 차려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어요. 나는 그 옆에 편의점 차려서 100만 원만 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리 제한이 있어서 못 열게 해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거리 제한은. 오케이?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을과 을의 경쟁 이전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갑을 관계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갑을이란 표현이 왜 나오죠? 그거 본질이에요. 지금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에 경제 강의하잖아요. 갑과 을도 시장 안에서 자율스러운 경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관계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제한하고 있는 걸 철폐시켜서 갑을 관계를 시장 관계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븐텐에 내가 한번 가맹점주가 됐죠. 피프틴이 좋고 다른 게 좋아요. 바꿔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내가 세븐텐을 하다가 오케이? 예. 피프틴을 가고 싶으면 거기랑 계약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여기는 생수를 700원에 주는데 여기는 뭐 콜라 콜라를 콜라를 700원에 주는데 여기는 콜라를 650원에 준대요. 그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꿔요, 못 바꿔요? 그걸 얘기를 안 하죠.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래로 우리가 왜 시장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시장 안에는 경쟁이 존재하고 그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을과 을 간의 치열한 경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갖는 부작용은 막아야겠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갑, 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장적 질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최저임금이 도입이 됐는데 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세대가 나이가 어느 세대입니까? 나이 드신 분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죠, 그죠? 예, 편의점 알바하고 이런 젊은 분들. 근데 웃긴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반대해요? 젊은 친구들이 반대하죠. 자, 왜 그러느냐? 예, 젊은 친구들은 뭐가 되느냐? 시장 안이라는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무슨적 사회에서 살아남았어요. 경쟁적 사회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경쟁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경쟁의 가치를 중시여긴다는 건 경쟁을 인정하려면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 경쟁하는 거 다 뭐 있어요? 스포츠. 근데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정한 게임이 되냐 안 되냐. 그죠? 그 공정한 게임이 됐을 때 스포츠의 결과는 누구나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젊은이들은 그게 다릅니다. 시장 안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어떤 분배가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린 옛날 기성세대는 뭐라 그래요? 야, 북한 애들이 좀 못해도 우리 한민족인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니죠. 남한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치는데 왜 북한애가 왜 껴? 공정가치에 위배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젊은 세대예요. 왜? 기성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경쟁적 생존 사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웃겼어요, 여러분.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디 달려갔어요? 인천공항공사 달려갔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그랬더니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특히 무슨 층에? 젊은 층에. 이해가 안 가죠. 왜? 젊은 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아직까지는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남아있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사에 시험 봐서 취업하는 건데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아? 불공정한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그 공정 가치가 중시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보수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서 여론전을 펴서라고 생각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폐만 들춰내서. 자, 맞습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때도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보수 언론이 이걸 물고 넘어져서. 그 측면이 있지만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까?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진학했어요. 내가 스카이는 못 갔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대기업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했거든요. 근데 대기업 연봉보다도 한참 못 받는 이 연봉을 받았어요. 이게 중소기업 평균 초봉입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나 2,500 받거든요. 중소기업 취업해서. 이거 평균 월급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받는 거죠. 여러분 8시간만 일합니까? 10시간 이상 일합니까? 10시간 이상 일하죠. 거기다 상사한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연락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가 이제 180만 원 받아요. 시간당 임금 따져보니까 내가 더 적어요. 그게 젊은이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맞잖아요. 대학 나왔어요. 난 대학 나오고 등록금 다 내고 학점관리 다 하고 다 했어요. 회사 들어갔더니 월급 200만 원 줘요. 회사가 나쁜 건가요?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요. 그것조차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봤더니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이 저게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의 이 문제가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북유럽 복지국가 가면 편의점 알바가 평균 25,000원에서 3만 원 받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면.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집니까, 나중에? 편의점에서 10년 일한 것과 중소기업에서 10년 일한 차이는 뭐죠? 편의점에서 10년 일한 노동은 발전이 없죠. 근데 기업에서 10년 일한 노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발전이 있죠. 그럼 사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병, 복지국가의 폐해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또 아니죠. 최저임금 반대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모든 것에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수 언론들이 과대평가하고 포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폄하도 분명한 사실이다.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 안에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문제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건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합적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생존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